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제 침략 전쟁과 식민지 공업화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920년대는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호황에 따라서 각 기업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지나치게 투자를 하고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공급은 한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대중의 구매력은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즉,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내도 더 이상 소비자들이 사지를 않으니까 기업은 더 이상 이윤을 얻지 못했고, 이에 따라 빚이 늘어난 기업은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늘어나게 되니 물건 소비는 더욱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은 또다시 파산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1929년부터 있었던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런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영국,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이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풍부한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일본, 독일 같은 식민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동아시아의 일본은 1930년대부터는 대륙 침략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일제의 대륙 침략은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과 가장 인접한 중국 만주를 침략하는 만주 사변을 일으켰고, 이후에는 중일 전쟁을 일으켜서 중국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였습니다. 한편 2차 세계대전이 결국 발생하자 일본은 독일과 동맹을 맺었고, 이후에는 일제의 중국 침략을 반대하면서 일제와의 무역을 점차 줄여나가던 미국과도 결국 태평양 전쟁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일제는 이렇게 1930년대부터 전시체제로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당시 일제의 식민지였던 한국도 일제의 이런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만주와 가장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일제는 한반도를 군사기지로 만든다는 병참 기지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는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군수산업과 관련된 중화 공업 비중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농촌에서는 일본에 필요한 공업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남부지방에서는 면화를 재배하고 북부지방에서는 양을 기른다는 남면 북양 정책도 시행되었습니다. 일제 이런 정책들은 결국 우리 민족을 전쟁의 수렁 속에 빠뜨리게 됨으로써 우리 민족에게 큰 피해와 시련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일제의 변화된 정책 모습을 살펴보았고, 이에 따라서 우리 민족도 상당한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었다고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